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조선시대 끝을 내고 근대 교육으로 옵니다. 제 4강인데요. 그렇다고 아직 조선이 끝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조선시대인데 이제까지의 조선시대하고는 교육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가 되어서 이제 근대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시대 끝났나? 아직 아니에요. 조선시대가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한번 근대교육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근대교육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대교육의 주요 특징 설명드릴 거고요. 관공립학교의 설립 목적, 선교계 학교의 설립 목적, 민족계 학교의 설립 목적, 교육, 입국, 조서, 가보개혁, 원산학사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이 수업이 진행이 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거 유심히 체크하세요. 자, 이제 근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조선시대 설명할 때 조선시대가 쭉 진행이 되는 4개의 조선시대 단계 설명하면서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서구식의 근대 교육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진행이 되는 동안 사실은 영조, 정조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그 서구 종교가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실학에서 갑자기 교육의 기회균등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그간 조선시대의 남녀 유별의 유교 정신, 그 다음에 계급에 따른 그 불평등한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비판을 사람들이 이게 세상의 모든 생각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믿게 돼요. 특히 이 충남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홍성 주위에 천주교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천주교 유적은 불행하게도 박해 유적이에요. 박해 흔적.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이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 구조, 그 다음에 유교라고 하는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가치 기준이 딱 있는데 그거에 반하는 서양 문물이 종교가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불교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사람들 사이 남녀 평등 사상이라든가 신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든가 뭐 이런 가치가 들어오게 되니까 통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급에 따라서 다른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모두 신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지? 이거는 기존 질서를 흔드는, 뿌리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천주교를 엄청 박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해미읍성 있잖아요. 우리가 뭐 꽃구경하고 놀러 가는 이런 데가 아니고 해미읍성도 사실은 천주교 박해 현장이에요. 거기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거기에 붙잡아 와서 거기서 다 목을 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조금 바다 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개 천주교 순례지들이 좀 나와요. 그런 데를 가보면 그게 다 박해 현장입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 목숨을 잃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몰래 몰래 기도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다가 엄청 박해를 당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다고 아예 천주교가 뿌리를 못 내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천주교가 굉장히 지하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제주도를 가거나 이러면 거기 이제 배를 타고 오다가 거기에서 정박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 이런 것들 보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슬슬 16세기 이후에 그 서양에서 식민지를 막 개척하는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도 서양의 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홍성학교 가까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당진에 해도 보고 일출도 보고 일몰도 볼 수 있는 그 항구 이름이 뭐죠? 외목마을.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이 서천을 통해서 처음에 뭐 기독교가 들어왔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독교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어쨌든 기독교, 구교, 신교인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바뀐 몇 가지들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으로 교육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교육과 새로운 의학, 신의학,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를 무기로 사실은 기독교가 전파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교육에선 사실은 기독교의 유입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문물뿐 아니라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신교육의 도입 필요성이 점점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근대 교육에서의 근대 교육이 들어오게 된 핵심적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주의와 교육 입국의 이상이 드러나게 됐다. 이 뭔 얘기냐면 조선 말기가 되면 우리나라 힘이 엄청 약해진 상황에서 청나라니, 일본이니, 그 다음에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입지를 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찍 문을 열어서 서구화에 성공을 했던 케이스고 우리나라는 밑에서 일본, 위에서 청나라, 그 다음에 옆으로 계속 바닷길 따라 외국 세력들이 막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막 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 상태로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식민지로부터 탈피를 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민족주의 정신을 좀 강조하던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교육을 쓰게 돼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 입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세우자,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근대 교육을 불붙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1894년의 동학혁명, 그 다음에 청일전쟁, 갑오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쭉 일어나면서 근대 교육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개혁안이 공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대교육 형태의 관학, 사학이 엄청 발달을 해요. 그 다음에 을사보호조약,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되는 을사보호조약을 계기로 해서 교육 구국운동,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는 게 근대교육이 급물살을 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교육의 주요 특징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외국교육, 외국 형태의 교육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교과서는 다 뭐였죠? 이 근대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의 교과서는 전부
유교경전이었어요. 유교경전 다 없애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이 들어오게 돼요. 교과서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 바뀌어요. 이제까지는 관학, 사학, 이 형태가 어떻게 됐었어요? 성균관이나 향교나 뭐 서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학교였다면 근대식 학교, 소학교, 보통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그거는 일제시대 때 생기긴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근대식, 서구식 학교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바뀌겠죠. 그래서 근대적 신교육론이 나타나게 되고 의무교육론, 여성교육론 이제 드디어 근대교육 때부터 여성교육이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실업교육론 이런 것들이 근대교육에서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의 사상을 굉장히 가치를 생각을 엄청 바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동학이에요. 이것도 학이 붙어 있잖아요. 유학, 유교, 네, 동학도 사실은 종교의 형태로 거의 그 체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학 사상은 민족 종교예요. 그래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그 인내천 사상을 주장해요. 이 동학 사상이 교육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습니다. 일단 민족 종교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고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인본주의 교육 이념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니까 사람 중심의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를 존중하는 교육 이념. 세 번째는 민족주의, 민족 종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주의 교육 이념. 그 다음에 실천적인 교육 이념이라고 하는 교육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교육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가보개혁이에요. 가보개혁. 가보개혁이 이전 사회와 이후 사회를 그 구분하는 구분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보개혁. 그 조선 사회의 모순과 전 근대적인 봉건적인 체제 이런 것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구질서를 배척하고 근대화를 지향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보개혁의 기본 배경이에요. 그럼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홀 평등이 나왔어요. 계급 중심의 신분 질서가 철저하던 조선시대에 이제 평등 원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벌을 타파하자라고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분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적인 잔재를 청산하자. 그래서 문무존비의 제도 그 다음에 노비제도 그 다음에 적서차별제도 적자 서자 이런 거 차별하는 거 폐지하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 폐지하자. 그래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이루자라고 하는 게 가보개혁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가보개혁 이후에 어떤 것들이 바뀌었냐? 학무아문이라고 하는 이제까지 조선시대에 교육부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교육을 담당하는 건 예조였어요. 학무아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 담당하는 부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전고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종이 홍범 14조를 발표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보개혁의 영향으로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식 교육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공포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 입국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894년 가보개혁 영향으로 그 다음 해인 1895년 2월에 교육 입국 조서를 공포해요. 그래서 조선의 봉건적 제도 전통 탈피하고
근대 국가로 나가자라고 하는 게 교육 입국 조서의 배경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엄청 많이 달라져요. 경전 중심, 유교 경전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실용적 교육의 보급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 그 다음에 교육의 3대 강령인 덕육, 지육, 체육, 지육, 지덕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인 지덕체를 기르자라고 하는 게 교육 강령으로 등장합니다. 교육을 국가 중흥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교육 입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사, 국문,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의 역사 이걸 강조했고요. 교육의 의무화, 이제 의무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와 역행, 행함에 주력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로 역행 정신, 습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교육 입국 조서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를 봅니다. 구교육과 신교육의 구분점 교육 입국 조서. 그 다음에 교육을 국가 보존과 발전의 요소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대 학제의 확립, 그 다음에 민주교육 이념의 구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교육의 3대 강령, 3육, 지, 덕, 체를 강조해서 전인적인 인간상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 전인교육 아직도 중요하죠.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는 교육의 사회 개조 기능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국민교육을 권장하고요. 의무교육 나오니까 국민교육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 교육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이 교육 입국 조서가 가지고 있는 교육사적 의의. 그 다음에 이제 근대 학교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근대 학교는 설립 방향이 근대 학교의 설립은 사실은 세 가지 종류의 학교가 생깁니다. 맨 처음에는 선교사들에 의한 기독교 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만든 근대적인 근대 학교. 관학인데 근대적인 학교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만든 사립학교. 요게 이제 세 가지 형태 근대학교의 형태예요. 근대학교 설립의 특징을 보자면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구교육, 구시대의 교육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관학보다는 사학이 두드러진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관학은 국가에서 만드는 근대학교는 외국어 교육, 교사 양성 교육, 실업 교육 이런 데 치중했고, 그 다음에 교육의 기회균등과 드디어 이제 여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 실업 교육. 왜냐면 조선시대 내에도 물론 외국어 교육이 있었어요. 잡학으로 있었는데 이제 서구 열강들이 엄청 들어오게 되니까 더 많은, 옛날에는 이제 중국어, 일본어 정도만 필요했는데 이제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외교 활동을 하려면 그런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 교육이 엄청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업교육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전쟁의 병참기지로서 우리나라를 썼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에서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조를 해야 하는 이런 공장들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되면서 실업교육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교육 체제와 전통교육 체제 간의 단절을 초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학교 유형 한번 볼 거예요. 선교사들에 의한 근대 학교를 한번 볼 건데,
광해원이라고 합니다. 근대식 국립의료기관.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신식의 신식의 지금의 양의, 우리가 병원 이러면 옛날에는 다 한의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양의원이 서구식의 의료기관들이 생기게 돼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배제학당. 지금 배제대학교 있잖아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예요. 배제학당이 1885년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경신학교. 요거는 언더우드가 만든 고아학교예요. 경신학교 생기고 이화학당. 이화학당 아시죠? 이화여대. 그 다음에 정신여학교, 정신여고 아시죠? 이런 학교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엄청 생깁니다. 선교계 근대학교의 특징을 한번 볼 거예요. 이 기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대학교의 특징은 선교와 교육을 병행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주의와 근대적 교육을 보급했다라고 하는 거. 봉건적인 사상을 타파하고 평등과 인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교육의 기회균 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자주자활의 근로정신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서양의 교육제도와 신학문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예능교육, 실업교육, 정서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학기와 시간 배당에 의한 교육과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 체제가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게 선교사들에 의한 근대학교의 특징이에요. 아까 이 근대학교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한 학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에 의한 학교, 세 번째는 민족운동가에 의한 사학, 사립학교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에 의한 근대학교는 동문학, 최초로 생긴 학교가 동문학이 1883년에 통변학교. 통변학교가 뭐예요? 통역학교예요. 통역학교. 외국어 학교죠. 그 다음에 유경공원. 이 영이 영어 하는 거. 영어를 가르치는 유경공원. 그 다음에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실업학교 이런 학교들이 정부에 의한 근대학교의 유형이에요. 정부가 설립한 근대학교의 특징을 봅니다. 근대적인 교육과정을 수용하고요. 학지에 의한 기본적인 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고등사범학교 학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소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공언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 실업교육, 교원 양성 이런 거에 치중했다 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간인에 의한 근대학교, 사립학교죠. 요 민간인에 의한 사립학교는 뭐라 그랬어요? 민족운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학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가 생겼냐면 1884년에 원산에 원산학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흥화학교 생기고요. 점진학교 생기고요. 보성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옆에 학교를 만든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대표적인 민족 운동가, 독립운동가였어요. 이 민간인 근대학교가 어떻게 생기게 됐느냐, 개화 사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민족 개조, 사람들의 정신을 독립운동으로 좀 이끌자, 근대화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가치를 위한 교육을 했다. 그 다음에 민족 주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게 건학 정신이에요. 민간인들에 의해서 생긴 근대학교는 민족의식과 애국 사상을 고취한 게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권 회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민족운동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 실천을 통한 항일운동 정신을 기르는 거. 그래서 만주에다가 군관학교도 막 만들어요. 독립운동가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학교 출신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화를 통한 근대화 사회를 지향했다 라고 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교육 사상가들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엄청나게 많지만 실제로 아주 대표적인 몇 명만 소개를 해봅니다. 남궁억 선생을 봅니다. 남궁억 선생이에요. 실천교육, 노작교육, 지역 사회교육, 민족적인 교육을 강조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이제 교육 철학 배우게 되면 실제로 서구 근대 학교에 지향하는 바랑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노작교육과 지역사회교육의 민족적 교육을 강조했다고 얘기하는데, 노작교육은 생산성을 가지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일과 교육의 교육을 결합시켜서 같은 선상에서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노작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의 솔선수범, 그 다음에 개성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점. 남궁옥 선생이에요. 두 번째는 이승훈이에요. 남강 이승훈. 이승훈은 참과 헌신의 정신을 강조해요. 교육적인 인간상으로 애국인, 성, 경, 애. 이거는 사실은 유교에서 나오는 교육적 가치이긴 하지만 실제로 성경애를 강조한 실천가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승훈의 교육 목적은 민족정신의 개조, 민족성의 개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학교와 사회와 교회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안창호 선생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안창호 맞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교육 이념은 자아혁신, 무실역행, 점진공부라고 하는 거를 교육 이념으로 삼고요. 이 안창호 선생의 교육 목적은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자아를 혁신하고, 그 다음에 인격의 4대 정신인 무실, 역행, 충의, 용감, 이런 것들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인 정신을 함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1인 1기, 한 사람이 하나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직업교육을 강조를 하고, 지덕체 3육을 강조를 한 게 안창호 선생의 교육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안창호의 교육 방법은 성실성, 무실역행, 점진공부 얘기했잖아요. 점진성,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세요. 안창호의 교육 실천은 학교, 점진학교, 대성학교, 동명학원 이런 것들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학교 있나요? 있어요. 대성학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두산 여행 가면 거기에 대성학교 가잖아요. 윤동주가 거기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그 대성학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개조론을 강조합니다. 정신개조, 생활개조, 사회개조, 국가개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 3대 자본을 도덕자본, 정신자본, 경제자본이라고 보고요. 미소운동, 민족 심성을 개조하는 운동으로 미소운동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있는 흥사단, 무실역행주의에 입각해서 흥사단을 결성했다라고 하는, 지금도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하고 교육운동을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는 흥사단 이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근대 교육에 관해서 설명을 다 끝을 냈어요. 근대 교육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거 뭐가 있죠? 일단 근대 교육이 발생된 배경, 사회적인 배경,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화를 거쳐서 근대 교육이 형성이 되어 왔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 근대 교육 지금 설명한 건 언제까지냐면 조선 말에서 일본에 아직 그 병합되기, 합병되기, 한일합방이 되기 이전까지만 지금 설명을 주로 드렸어요. 그래서 요때에 새로운 그 조류, 교육과 사회 변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교육의 특징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근대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됐다라고 하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대 교육의 세 개의 학교 형태 생긴 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독교, 선교계 학교, 기독교에 의한 근대 학교 생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에 의해서 생긴 근대 학교. 세 번째는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민족운동가들의 사립학교. 이렇게 세 개의 유형이 있었고, 각각의 학교에서 강조하는 내용, 가르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근대 교육이 갖고 있는 이런 거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